아니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하는 게 밥집 맞아. 한국의 한 식당에서 스페인 여성이 황당해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내 이것에 이 여성은 매우 만족해했고 굳었던 얼굴은 환해졌죠. 사실 이 여성은 스페인 식당을 운영을 시작하면서 이 방법을 적용해 곧 매출 3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오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사벨라 모렌테라고 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게 제 삶은 늘 사프란 향과 장작 연기, 기타 줄이 떨리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기와가 쩍쩍 갈라지고 수도관이 씩씩 소리를 냈고 온 동네가 젖은 돌 냄새로 가득했죠. 우리 선술집 안에서 아버지는 거대한 파에야 팬 위에 서서 바삭하게 눌어붙은 소카라트 밥바닥을 완벽히 맞추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박자에 맞춰 불을 조절한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라디오가 치직거리며 잡음을 섞더니 밥 한쪽이 시커멓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쓴 연기가 제 눈을 따갑게 했죠. 금방 고칠 수 있어. 아버지는 탄 밥을 긁어내며 중얼거리셨지만 숟가락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배를 움켜쥐시더니 휘청거리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궤양이라고 했어요. 빚도 많고 휴식이 부족해서 생긴 병이라면서요. 간단히 치료는 되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12시간씩 일하는 건 금지라며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연기도 스트레스도 피하라고요. 아버지 없는 선술집은 찢겨나간 동화책 같았어요. 저는 양파를 썰다 눈물이 너무 나서 칼이 흔들렸고 육수를 저을 때 22살 제 팔의 냄비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관광객들은 화려한 파에야를 기대하며 들어왔지만 김서린 뺨과 갈라진 목소리로 주문을 받는 저를 보곤 실망했어요. 저녁마다 빈 의자가 늘어났고 티병은 텅 비어갔어요. 새벽이면 빨간 봉투 꾸러미가 카운터 위에 산처럼 쌓였고요. 책은 고지서, 식자재, 청구서, 전기, 독촉장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회색빛 목요일, 은행 직원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와서 우리 파란문에 경매 공고 딱지를 붙였어요. 90일 뒤면 가게도, 냄비도, 증조할머니 필체가 남은 나무 간판마저 낯선 사람 손에 넘어간다고 했어요. 종이를 뜯어냈지만 풀 자국이 유령처럼 남아있었고 심장에 카운트다운이 새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와서 먼지 묻은 전구줄이 얽힌 옥상에 누워 세비야 대성당의 라이랄다를 바라봤어요. 우리 가게 이름을 왜 그 탑 애칭으로 지었을까? 하고 떠올렸죠. 아버지는 왕들이 우리 파에야를 몰래 먹으며 웃었다고 항상 이야기하셨고 엄마는 제가 12살 때 이 보데가는 내 피 속에 흘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를 은행이 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2025년 요리 트렌드 상하이 실시간 강좌라는 광고였죠. 상하이라고요? 저는 스페인을 벗어난 적도 거의 없었는데요. 그런데 바이럴 맛, 차세대 조리 기술, 경력 보장이란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늘에 대고 속삭였어요. 레시피가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 별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감 임박 알림이 깜빡였어요. 도전장처럼 보였죠. 다음 날 저는 카모마일 차에 꿀을 듬뿍 타서 아버지께 드리며 말문을 열었어요. 파파, 옛날 탐험가들이 지도 끝을 넘어갔던 거 기억하시죠? 아버지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셨죠. 저는 가업 위기의 전통 식당을 위해 학비와 여행비를 지원해 준다는 장학금 신청서를 보여드렸어요. 배워와서 용이 파에야라고 이름 붙이면 어떨까요? 관광객들은 용을 좋아하잖아요. 결국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90일 안에 기적을 따와라. 48시간 안에 지원용 요리 영상을 찍어야 했어요. 친구 루이사가 휴대폰을 들고 감독처럼 카메라를 잡았고 저는 남은 재료로 파에야를 만들었어요. 렌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음식은 기억이에요. 그리고 기억은 절대 타버리면 안 돼요. 자정에 파일을 보내고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겼어요. 사흘 뒤 답장이 왔어요. 축하합니다, 이사벨라. 칼을 챙기세요. 장학금은 강좌와 왕복 항공권을 모두 포함했어요. 출국은 일주일 뒤였고 저는 오렌지꽃이 다시 필 때 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버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시 디오스 키에레라고 속삭이셨죠. 출국 전날 밤 저는 가게 구석구석을 돌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흠집투성이 나무 탁자를 쓰다듬고 구리펜 냄새를 맡고 창고에서 꺼낸 탄 파에야 몇 알을 왁스 종이에 싸서 여권 케이스에 넣었어요.
재난과 희망이 한 펜에서 공존한다는 증거였어요. 동틀 무렵 캐리어를 끌고 자갈길을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빛을 가져와 니냐라고 하셨어요. 불꽃놀이를 가져올게요. 라고 답했지만 속은 믹서기처럼 뒤집혔어요. 택시가 골목을 돌 때 파란 문 위에서 펄럭이는 경매 공고. 남은 시간 88일이 보였어요. 마드리드행 비행기에서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구름이 머랭처럼 흘러가는 걸 보았어요. 간장과 생강, 전기 같은 맛을 넣어 지친 사람들을 번쩍 깨울 파에야를 상상했죠. 실패하면 어쩌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도 주머니 속 탄 밥알을 꼭 쥐고 실패는 옵션이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승무원이 준 낯선 아시안 퓨전 메뉴를 한 입 베어무니 달콤하고 매콤하고 신기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같은 소스의 다른 맛일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어요. 지중해 상공, 기내등이 어두워지자 저는 조용히 맹세했어요. 모든 불꽃을 쫓고 모든 비밀을 맛볼 거예요. 88일 뒤 라이랄디아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엔진이 우르릉 동의하는 듯했고 세비야는 날개 뒤로 사라졌어요. 항공기 문이 휙 열리자마자 뜨겁고 끈적한 공기가 반가운 친척처럼 제 얼굴을 꽉 끌어안았어요. 상하이는 간장, 경유, 그리고 천둥 냄새를 한꺼번에 튕겨 내 코를 찔렀고 모든 감각이 한 목소리로 신참 얼른 정신 차려요. 라고 외쳤어요. 네온사인은 한자와 영어를 번갈아 깜빡이며 마치 글자들이 마천루 벽에서 사방치기를 하는 것 같았고 택시는 경적을 울렸고 스쿠터는 윙윙 소리를 남기며 스쳐갔어요. 도착홀 위쪽 초대형 스크린에서는 춤추는 딤섬이 내일의 맛을 만나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휴대폰 지도를 톡톡 눌러보니 DRAGONEIGHT 버퍼라는 붉은 표시가 강가 근처에서 맥박치듯 반짝였어요. 무제한 뷔페 500가지 요리 노래하는 로봇. 기적의 레시피가 숨어 있다면 이곳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지하철은 은빛 뱀장어처럼 도시 밑을 미끄러졌어요. 승객들은 홀로 스크린을 스크롤했고 공중 광고가 허공에서 빛났어요. 어떤 광고는 스페인 마타도르가 국수로 만든 황소와 싸우고 있었고 또 다른 광고는 립스틱 안 지워지는 필터를 홍보했어요. 저는 시선을 애써 거두고 해질 무렵 루자쭈이 역에 내렸어요. 푸둥 스카이라인은 거대한 마더보드 같았어요. 고층 빌딩은 칩이고 고가도로는 배선 같았고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번쩍이는 스파크가 튀는 것 같았어요. 인도 위를 기계식 청소 드론이 하얀 딱정벌레처럼 다니며 쓰레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는데 현지 10대 하나가 제 캐리어를 보고 웃었어요. 첫날이죠? 라고 묻기에 티가 그렇게 나요. 라고 답했더니 그녀는 공중부양하는 스마트 백을 툭 건드리며 여긴 가방이 떠다녀요 라고 장난쳤어요. 제 낡은 배낭이 순식간에 공룡처럼 느껴졌어요. 옥빛 아침은 밑으로 들어가니 DRAGONEIGHT 당신의 위가 미래를 만나는 곳. 이라는 문구가 반짝였어요. 리셉션 로봇 세대가 도자기 같은 미소를 지으며 굴러왔고 소중한 탐험가님 환영해요 라고 노래하듯 인사했어요. 짐을 묻히 보관함에 넣어달라고 했지만 저는 배낭을 꼭 껴안고 거절했어요. 로봇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얀 벽과 오렌지나무 그림자가 드리운 세비야의 오래된 골목길, 거기에 라이랄디아라는 파란색 문이 달랑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 문은 제 놀이터였어요. 올리브 기름이 묻은 황동 손잡이를 붙잡고 걸음마를 배웠고 벽에 분필로 적힌 파에야, 가스파초, 토르타데 아세이테 메뉴를 따랐으며 철자를 익혔어요. 여행자들이 이곳은 비밀스러운 궁전 같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궁전도 금이 있어야 굴러가잖아요. 우리 집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지난 겨울 세비야의 한파가 찾아왔어요. 치파오를 입은 호스티스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꽃향과 새 플라스틱 냄새가 섞여났고 그녀는 제 낡은 가방과 먼지 묻은 신발을 재빨리 훑어봤어요. 곧 코팅된 브로셔를 건네며 자랑했는데 한쪽 면에 화장실 연계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님들 많이 먹으려고 토하다 화장실 문제 제거했어요 라는 번역기 음성을 듣고 턱이 떨어졌어요. 세비야에서는 작은 타파스 바도 화장실은 필수인데 여기선 그냥 없애버리다니요. 보놀은 공항 경납고와 카니발을 섞어놓은 듯 했어요. 20m 스크린에서 용이 불을 뿜었고 컨베이어 벨트가 테이블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갔어요. 무지개 만두, 숯검정 크루아상, 종이접기 두루미 모양 김치 타코까지 처음엔 선택지가 넘쳐 호사스러웠지만
전복곱의 소고기 참다랑어 같은 프리미엄 코너는 늘 비어 있었어요. 금색 스니커즈를 신은 웨이터가 VIP 먼저 가져가요라며 벨벳줄 너머를 가리켰는데 그곳에서는 랍스터 꼬리가 벽돌처럼 쌓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연구를 위해 뭐든 맛봐야 했어요. 소스 오라클이라는 로봇은 몸통에 64개 소스병을 달고 있었는데 제가 랜덤으로 3가지를 눌러 화음을 들어봤어요. 로봇은 맛의 심포니를 즐기세요. 라고 노래했지만 제 오징어 먹물 국수는 대부분 설탕 맛이었어요. 저는 메모했어요. 로봇은 재미, 맛은 쇼 뒤에 숨음. 해결 정직한 맛. 2시간쯤 지나서 계산대를 향했어요. 그런데 입장료 280위안에 프리미엄 좌석존 150위안, 아로마 디퓨저 체험 60위안, 외국어 사용료 45위안, 무치 보관 한미사용 30위안, 디지털 젓가락 대여 20위안까지 붙어서 총 585위안이 나왔어요. 저는 젓가락 안 빌렸어요 라고 말했지만 시스템 자동 추가라며 사과만 들었어요. 민트 껌 냄새를 풍기는 경비가 다가와 체면 운운하자 결국 조용히 카드로 결제했어요. 라이랄디아 경매일까지 87일이 떠올라 속이 더 부글거렸지만요. 문을 나서자 로봇들의 달콤한 작별 멜로디가 따라왔지만 갑자기 잔혹하게 들렸어요. 그때 낡은 앞치마를 두른 마른 남자가 다가와 속았군요. 라고 물었어요. 그는 드래건 8 간판을 가리키며 적인 환상을 팔아요. 진짜 상하이 맛을 찾으려면 올드 브리지 엘리로 가요. 거긴 국수가 대신 노래해요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명함엔 미스터 리스 미드나이트 문 덤플링즈라고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이 저를 올드 브리지 엘리로 데려갔어요. 네온 홍수는 사라지고 종이등이 반딧불처럼 흔들렸고 철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리씨 아저씨는 반죽에 돼지고기 속을 넣으며 번개처럼 빠르게 만두를 접고 있었어요. 이건 서비스라며 주신 초승달 만두를 한 입 베어무니 육즙이 팡 터졌고 감칠맛과 생강향 그리고 정직함이 동시에 퍼졌어요. 저는 스페인 작은 선술집도 살릴 수 있을 맛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아저씨는 좋은 음식은 배고픈 배, 지친 마음, 빈 지갑까지 살려요 라며 웃었어요. 저는 작은 종이 봉투에 담긴 아저씨의 비밀 오향가루를 선물로 받았어요. 내 스페인 드래곤용이야 라고 하시면서요. 상하이는 부와 기술, 도자기 같은 완벽함을 내세웠지만 제가 얻은 가장 뾰족한 교훈은 겉광택은 금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진짜 맛은 노래하는 로봇이 아닌 일하는 손 안에 숨었더라고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경매까지 86일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습한 방공기에 깨진 조각은 이제 그만 온전한 마음만 남길 거예요 라고 속삭였어요. 골목 어딘가에서 만두 냄비가 칙하고 동의해주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북쪽으로 가는 고속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그런데 화가 난 제 엄지가 엉뚱한 표를 눌러버렸어요. 인천국제공항 서울행이었죠. 드래건 8에서 크게 대인 뒤라 아시아 대도시는 다 희망값을 따로 받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울도 상하이처럼 네온 웃음 뒤에 숨은 추가 요금과 금 가는 친절을 품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비행기는 낡은 신문빛 구름 아래 내려앉았어요. 화려한 용도 불꽃도 없었고 해풍과 눈 냄새가 섞인 차가운 바람만 살짝 스쳤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배낭 지퍼가 삐걱거렸고 그 소리조차 투덜거림처럼 들렸어요. 저는 유명한 쇼핑 거리도 네온 가라오케 골목도 건너뛰고 침대 한 장 찾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좁은 골목이 저를 옆으로 획 끌고 갔어요. 관광책자엔 나오지 않을 골목에 껍질 벗겨진 벽돌, 엉킨 전선, 오래전에 하늘색으로 칠했다가 녹슨 양철문 하나뿐이었어요. 문 위에는 한백반이라는 단어가 덜렁 걸려 있었어요. 뜻도 모르고 문을 밀었는데 낡은 바이올린 같은 삐걱 소리가 났어요. 전구 하나가 공간을 비추고 있었어요. 금속 테이블 넷, 플라스틱 의자 몇 개, 구석에 작은 난로가 겨울과 싸우듯 펑펑거리며 타고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는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은빛 머리카락이 실타래처럼 말려 있었는데 저를 힐끗 보시더니 미소도 없이 커튼 뒤로 사라지셨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바꿔 부를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앉았어요. 의자는 큼직하게 끼 굴렸고 벽에 걸린 달력은 1989년이었는데 귀퉁이에 2025를 덧 써놓은 모습이었어요. 먼지가 숫자 위에 앉아 언제 떨어질까 가만히 지켜봤어요. 1분, 2분이 지났을까?
주방 커튼이 돛처럼 펄럭이고 할머니가 어깨보다 넓은 쟁반을 이고 나오셨어요. 하나, 둘, 셋 접시를 내려놓으실 때마다 테이블이 지친 노새처럼 휘청거렸어요. 은빛 껍질이 물집 잡힌 고등어 구이, 흙냄새가 진하게 나는 된장찌개, 반짝이는 흰쌀, 톡톡 튀는 김치, 간장 윤기 나는 연근, 참기름을 입은 시금치, 기타줄처럼 빛나는 잡채까지 12가지가 둥글게 둘러앉았어요. 김이 피어올라 허공에 귀신 같은 용을 그려냈고 향이 제 눈꺼풀을 찰싹 때렸어요. 잠깐만요. 주문 아직 안 했는데요. 제가 얼결에 외쳤어요. 할머니는 난로 옆 바랜 나무 팻말을 가리키셨어요. 백반 9.000. 그게 끝이었어요. 추가 요금도 별표도 없었어요. 9,000원이라니 세비야에서는 상그리아 한 장 값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금속 젓가락이 대나무보다 무겁고 차가웠지만 고등어 껍질은 종이장처럼 바삭 깨졌고 살은 비단처럼 녹았어요. 된장찌개는 발효된 깊은 맛을 품고 천둥같이 울렸고 김치는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불꽃처럼 살아있었어요. 연근은 아삭했고 잡채는 시원달콤했어요. 한 입 한 입이 서로 상을 두고 경쟁하듯 터졌어요. 반쯤 먹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뜨거운 김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음식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속삭이며 계속 숟가락을 옮겼어요. 접시를 비우고 지갑을 조심스레 꺼내 계산대로 갔어요. 할머니가 오래된 계산기를 두드리며 9,000원만 찍으셨죠. 서비스 차지요. 외국어 요금은요?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시고 오히려 콜라 캔을 하나 공짜로 밀어주셨어요. 마음이 덜컹했어요. 드래건 에이트 경비가 말한 체면이란 건 어쩌면 낯선 이를 배부르고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이었나 봐요. 할머니는 스마트폰 번역 앱으로 한국 딸처럼 잘 먹었어요. 많이 먹고 튼튼해요. 라고 전해주셨어요. 저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번역기로 답을 쳤어요. 할머니 음식은 아직 가본 적 없는 고향 맛 같았어요. 제가 믿기도 전에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찬장에서 붉은 된장 항아리를 꺼내 신문지에 싸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돈을 드리려 했지만 다시 제 손에 눌러주시며 눈가를 반짝이셨어요. 문을 나올 때 양철 문이 다시 삐걱거렸어요. 이번엔 슬픈 소리가 아니라 예스라고 노래하는 듯 들렸어요. 찬바람이 뜨거운 눈물과 섞여 얼굴을 스쳤고 네온 간판이 수채화처럼 번질 때까지 앞을 안 보고 걸었어요. 지붕 위 회색 구름이 갈라지며 반달이 살짝 드러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기적의 레시피는 불꽃놀이도 로봇도 아니었어요. 쌀과 콩, 생선, 그리고 사랑에 추가 요금을 붙이길 거부하는 마음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매까지 85일. 카운트다운이 더 이상 파멸이 아니라 드럼롤처럼 들렸어요. 저는 달빛 아래서 신문지에 쌓인 항아리를 들어 올렸어요. 트렌드보다 오래된 힘이 그 안에 있었어요. 세비야의 파란 문을 다시 열면 문도 삐걱거리겠지만 그 삐걱임이 천국으로 이어질 거라고 속삭였어요. 바람이 양철 간판줄을 달칵달칵 흔들며 화답했고 뒤에서 할머니네 전구가 딱 하고 꺼졌지만 저는 그 빛이 새벽처럼 제 앞길을 밝혀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해 뜨기 전이었어요. 할머니께 받은 집된장 항아리를 품에 안으니 마치 심장 소리를 빌린 듯 따뜻했어요. 버스와 김 뿜는 배관이 씩씩거렸고 한백반이 숨어있던 골목에선 옆 빵집에서 구운 참깨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공책을 챙기면서 어젯밤 일이 기적이었을까? 아니면 이 동네에선 원래 이런 걸까? 하고 자꾸 마음이 콕콕 찔렀어요. 그 답을 찾으려고 저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달려가 보기로 했어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하이테크 뷔페 네별러 소리였죠.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식당이라면 어젯밤 받은 감동을 산산이 깨트려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네별러 소리 자리한 강남 유리타워에 도착하자 은빛 글자가 LED 별가루처럼 흩날리는 간판이 저를 맞았어요. 로비는 우주 정거장 같았고 얼굴을 스캔하는 게이트가 부드러운 푸른빛을 흘리고 있었어요. 키오스크가 제 여권을 읽더니 완벽한 카스티아어로 BIMVENIDA CORITA MORENT DISFRUT DISU COMIDA 라고 인사했어요. 고향 공항 직원도 제대로 못 부르는 제 성을 정확히 불러서 잠시 멍했지만 곧 QR 팔찌가 출력됐고 게이트가 하하하고 숨쉬듯 열렸어요. 홀 안 천장은 은하수처럼 반짝였어요. 수백 개 LED가 별자리 파도를 만들고
로봇들은 바퀴를 숨긴 채 테이블 사이를 미끄러졌어요. 접시가 쟁반에 올라갈 때마다 도레미 여린 차임이 울렸는데 귀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인덕션 카운터 위엔 85도, 42도, 리필 후 3분 같은 숫자가 떠 있었고 손이 센서를 스치면 뚜껑이 조용히 열렸어요. 저는 은색 그릇을 집었는데 곧 40도로 데워져 사람 체온과 같았어요. 그 섬세함 하나의 시스템을 믿고 말았죠. 한식 그릴 코너에서 간장 양념 갈비 마지막 한 대가 유리 위에서 호박처럼 반짝였어요. 드래건 8에서 손을 잘못 뻗었다가 낭패를 봤던 기억이 떠올라 망설이는데 줄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만 움직였어요. 그때 교복 입은 8살쯤 된 남자아이가 집게로 갈비를 집더니 돌아서서 또박또박 허리를 숙이며 손님 먼저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얼굴이 발그레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고마워요. 영어 정말 잘하네요. 라고 말했고 아이는 빠진 앞니를 보여주며 만화가 가르쳐줘요. 라고 웃었어요. 아무 해시태그도 카메라도 없고 순수한 예의였어요. 창가에 앉아 로봇이 보리차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따라줬어요. 맞은편 테이블에서는 배달기사 재킷을 입은 분이 뜨거운 국 2그릇을 든 채 쟁반을 힘겨워하는 할머니를 자리에 모셔드렸어요. 둘은 짧은 감사 인사만 주고받고 바로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커피 속 설탕처럼 사르르 녹아 달콤했어요. 제가 눈치챈 건 쟁반이 비면 누군가 빛나는 버튼을 톡 눌러요. 위쪽 스크린에 10분 카운트다운이 뜨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기다려요. 욕심내는 사람도 팔꿈치 부딪히는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갈비가 더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고기가 아니라 보물이었어요. 갈비를 한 입 베어 물자 배와 숯불이 어우러진 간장 맛에 살짝 생강이 속삭였어요. 저는 배로 재우기, 숯불로 마무리, 사프란과 균형, 이라며 메모했어요. 이어 시그니처 메뉴인 별바라기 국을 맛봤는데 맑은 국물에 떡달과 김별이 떠 있었고 42도로 따뜻한 봄비처럼 입안을 건드렸어요. 그때 팔찌가 국 맛이 어땠나요? 라고 물어와 저는 밸런스를 눌렀고 팔찌가 윙하고 감사 진동을 전했어요. 기술이 부족을 막고 문화가 욕심을 막는다는 생각이 가슴에 퐁 하고 떨어졌어요. 점심이 무르익을 무렵 그릴 구역 리필 표시가 30초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차분히 줄을 섰고 운동복 입은 소녀가 목발 짚은 남자에게 먼저 가라고 비켰어요. 뚜껑이 열려 새 갈비가 치익할 때 균형을 잃은 남자를 세 사람이 말없이 삼각형으로 감싸 도왔어요. 8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어떤 안무보다 매끄러웠어요. 그 장면을 보며 상하이에서 느꼈던 의심이 딸깍하고 풀렸어요. 여기서는 기술이 욕심을 부추기지 않고 겸손을 도왔어요. 로봇이 접시를 치워도 사람은 어색함을 치웠어요. 정밀함과 따뜻함이 섞이는 순간이 비밀 향신료보다 강력했어요. 디저트로 생강꿀 셔벗을 먹고 팔찌를 스캔하니 23,000원 게시된 가격 그대로 찍혔어요. 외국어 추가비도 좌석비도 없었고 국 설문에 답했다고 5%를 깎아줬어요. 배낭을 맸을 때 서비스 로봇이 슝 지나가며 머리 화면에 딸기 만화를 띄웠고 그라시어즈, 이저벨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밖으로 나오자 오후 하늘이 맑게 개어 빌딩 뒤로 연한 파란색이 드러났어요. 저는 공책을 펴고 크게 적었어요. 온도를 챙기는 기술, 서로를 챙기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가격, 마지막 갈비를 먼저 내미는 손. 휴대폰이 울려 경매까지 84일이 남았다고 알려줬지만 더 이상 목을 죄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테스트 키친 타이머처럼 뜨겁고 좋은 무언가가 다 되어 간다는 신호 같았어요. 네별러 소를 떠나며 은하수 천장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길거리 군밤에서는 김이 오르고 로봇 풍선을 본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기서 나눠준 너그러움은 코드로 짠 게 아니라 쌀이 김을 뿜듯 자연스레 솟아난 거였어요. 이제 그 따뜻한 김을 세비야로 가져가야 했어요. 종이 울리고 경매사가 망치를 들기 전에 말이에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세비야에서 가장 먼저 맡은 건 오렌지 꽃을 머금은 바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코를 찌른 건 식초처럼 톡 쏘는 두려움 냄새였죠. 공항 TV 자막이 4일 뒤 역사적 선술집 경매 예정이라고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이야기였어요. 저는 배낭을 구명 보트처럼 꼭 끌어안았어요.
그 안에는 서울 할머니께 받은 고춧가루와 집된장이라는 두 보물이 갓난 아기처럼 꽁꽁 쌓여 있었거든요. 세관 탐지견이 가방을 킁킁 대다 재채기를 하고는 꼬리를 흔들며 마치 저를 응원해주는 듯했어요. 라 히랄디아 문 앞에 서 계신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뺨이 잿빛으로 굳어 있었어요. 제가 무제한 타파스, 무료 리필 수프, 그리고 파에야 김치 일요일 계획을 설명하자 손님들이 우리를 싸구려 술집으로 볼 거야 라고 걱정하셨어요. 저는 이미 먼지 쌓인 박물관 취급받고 있어요. 구조가 필요할 뿐이에요 라고 맞받아쳤고 결국 그럼 보여줘라는 한숨 섞인 허락을 얻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낡은 메뉴판을 뜯어내고 아버지는 고대 계산기를 마지막으로 구두바이 찍힌 영수증을 뱉게 하셨어요. 네뷸라 서울에서 알게 된 ORDERSTREAM에 연락해 데모 터치스크린을 빌려왔고 손님이 주문할 때마다 디지털 플라멩코 기타가 짠 하고 울리니 아버지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개점일은 일요일로 잡았어요. 저는 봄바 쌀을 불리고 아버지는 해산물을 손질했어요. 팬에 마늘과 양파, 그리고 승부수로 고춧가루 2스푼을 넣자 향이 세비야, 페리아와 서울 길거리 노점이 섞인 듯 피어올랐어요. 아버지는 현지인들한테 너무 매울 거야 라며 기침하셨지만 저는 믿어주세요 라고 미소 지었어요. 사프란으로 노을빛을 낸 육수에 비행기에서 들고 온 김치를 넣자 팬이 치익했고 쌀은 육수를 꿀꺽꿀꺽 마셨어요. 저는 감귤 브라인 올리브, 가스파초 샷, 바삭한 빵, 한입 토르티아를 파전처럼 접어 리필 무료. 식욕이 한도입니다 라고 써 붙였어요. 정오에 파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향기에 이끌린 관광객이 들어왔어요. 터치스크린이 영어와 한국어로 인사했고 PALLA 김치 2주문에 기타가 짜르르 울렸어요. 오후 2시엔 테이블이 꽉 찼고 현지인들도 붉은 김증기에 끌려 들어왔어요. 1시간 만에 SFUEGO 센토 가 해시태그가 됐고 첫 주 매출이 2배 45일째 3배로 뛰었어요. 하지만 성공은 새 문제를 데려왔어요. 김치 공급 업체가 질색했고 가스 배관도 헉헉거렸어요. 어느 밤 차단기가 내려가 전기가 꺼지자 저는 초를 들고 즉석 플라멩코 쇼 시작. 조명은 옵션이에요. 라고 외쳤고 아버지는 먼지 쌓인 기타를 연주해 손님들의 환호와 2배 팁을 이끌어냈어요. 그래도 경매까지 12일이 남았다는 사실은 그대로였어요. 71일째 영수증을 세어보니 작은 산이었지만 부채라는 산맥은 더 컸어요. 저는 밤 남은 타파스를 다음날 아침 커피 손님에게 무료로 주는 타파스 해피아워를 제안했고 라이브 방송 투표로 김치 더, 사프란 더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맛을 선보였어요. 경매를 이틀 앞두고 안달루시아 TV가 찾아왔어요. 맛에는 국경이 없어요. 깜 먼저 묻지 않고 밥부터 주는 곳이 곧 집이죠. 라고 답한 인터뷰가 방송되자 예약이 폭주했어요. 그래도 빚이 목 뒤에서 숨쉬고 있었죠. 89일째 새벽 은색 넥타이의 은행 지점장이 서류철을 들고 나타났어요. 우리는 평소처럼 파에야 김치를 대접했고 그는 한 입 두 입 먹더니 ORDERSTREAM 대시보드의 실시간 매출을 확인하고 경매 공고 원본을 쭉 찢어버렸어요. 은행은 죽은 벽보다 살아있는 주방을 선호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요. 그날 밤 선술집은 페리아 북소리보다 시끌벅적했어요. 터치스크린에는 부채 그라시어즈 가 떴고 쌀파프리카 폭죽이 천장을 수놓았어요. 저는 아버지와 셀카를 찍어 서울 할머니께 밥과 친절히 살렸어요 라고 보냈고 곧 하나와 밥 많이 먹어라는 세 글자를 받았어요. 잠들기 전 사프란과 고춧가루로 얼룩진 노트에 적었어요. 삐걱거리는 문도 사랑이 밀어주면 천국으로 열리고 기술은 환대를 도와야지 대체해선 안 되며 무한 리필 반찬은 비용보다 마음을 채우고 고추와 사프란이 만나면 비행기보다 멀리 가는 추억이 되고 무엇보다 밥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요. 김치와 오렌지꽃 향이 섞여 떠오르며 90일 시계는 멈췄지만 희망의 시계가 새로 째깍거리기 시작했어요. 파란 문이 바람에 살짝 삐걱였는데 이번엔 경고가 아니라 초대처럼 들렸어요. 저는 밤에게 그라시어즈. 고마워요. 밥은 계속 따뜻하게 지킬게요. 라고 속삭였어요. 오늘의 사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